네, 다양한 매크로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호봉 대신자산운용 글로벌 솔루션 본부장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며칠 사이에 계속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노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화해 메시지가 나왔죠. 또 이틀 만에 식용유까지 건드리면서 계속해서 대중 간의 갈등은 불거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네, 좀 기시감이 좀 있죠. 네. 네, 기시감이 좀 있습니다. 올 초에는 이런 기시감을 두고 타코라고 이제 타코, 불렀습니다. 네. 네,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이라고 얘기를 해서 트럼프가 항상 이제 발을 뺀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붙이고 있죠. 그리고 사실 이제 저희 머릿속에는 조금 더 큰 기시감은 2019년도 4월이랑 7월입니다. 그때도 중국이랑 협상이 한참 이전 시절에 관세를 또 올리고 그다음에 협상 품목을 또 제한하고 수출 품목을 제한하는 등 여러 가지의 그 정책들을 실현을 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크게 흔들렸던 시장입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때도 그렇고 그리고 2019년도 그렇고 지금 돌아와서 보면 다 사실 결국에는 협상이 되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마음 편하게 먹고 사실 좀 기다리면 될 일이라고 결론적으로는 생각하나 사실은 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양국의 입장을 한번 사실 따져보면 가장 크게 살펴볼 것은 트럼프는 내년에 네. 미국은 내년에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올 초에도 그랬듯이 올해 말까지 이런 일들을 다 해결하지 못하면 내년에 선거에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에 대한 파급력을 사실은 따져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해결해야 되는 사실 시간적 이슈가 가장 큽니다. 미국은 그래서 좀 급한 것이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매크로 지표들이 나오는 것마다 보시면 그렇게 사실 좋지 않습니다. 작년에 큰 부양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사실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사실은 올해 들어와서 이머징 국가들의 기업들의 실적 개선치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차트에서 보고 계시듯이 거의 한 13% 정도까지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대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머징 전체 시장을 놓고 봤을 때에도 8% 정도 연초의 이익 생각했던 것보다 그 기대감이 8% 정도 더 올라온 상황입니다. 근데 중국은 현재 MSCI 차이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3% 수준이에요. 그나마 잘 올라오던 것도 8, 9월 달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현재로서 중국 시장에 대해서 기업들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그럼 중국 증시가 왜 올랐느냐? 다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럼 결국 따져보면 중국 입장에서도 펀더멘털을 다져야 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과 이렇게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은 사실 내막을 보면 나중에 다 화해하고 친해질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좀 마음 편하게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로 14일째인가요? 14일째고 오늘은 특히 군인 급여 지급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얼마만큼 장기화될지가 궁금하고 미중 간의 갈등도 갈등이지만 이 셧다운 기간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본부장님. 네, 맞습니다. 네. 부담이 되죠. 당연히 부담이 되고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겁니다. 미국의 도박 사이트가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칼시라는 사이트를 보면은 38일 정도 지속이 될 거다라고 지금 가장 크게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길게 이어질 거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은 단기적으로 셧다운을 좀 놓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셧다운이 되면은 정부 직원들, 임시 직원들은 일단은 해고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내려가는 사실은 보조금 자체도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긴축 정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고용 자체에 대한 위축이 일단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지표들 자체가 발표가 제대로 나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은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초이스가 없는 겁니다. 10월 말에 당장 FOMC를 해야 되는데 데이터가 부족한 상태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는 사실 이전 데이터 또는 이전의 흐름들을 보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미 어느 정도 정해진 상황인 거죠.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리는 기조를 조금 더 확실히 할 수 있는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활용하지 않나 이렇게 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10월 FOMC가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FOMC는 다른 이유가 연방정부의 셧다운 때문에 지금 고용이라든지 여러 지표들이 발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깜깜이 지표 속에 FOMC 연준의 결정을 우리는 기다리게 될 텐데 본부장님께서는 10월 FOMC 금리 결정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전 연준 의장이죠. 벤 버냉키 의장. 벤 버냉키 의장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시장에 불확실성이 있을 때 통화 정책은 굉장히 선명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명료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뜻은 뭐냐면 통화 정책이 애매모호하면은 사실 안 하는 이만 못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지금 현재 한 번 금리를 내린 상황에서 10월 달에 멈춘다. 벤 버냉키 의장이 여지껏 그 기조를 깔아왔던 그런 분위기상에서 놓고 봤을 때에는 한 번 하고 끝날 거였었으면 시작하지도 않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이어서 하는 것이 통화 정책을 이어가는 목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지난달에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잭슨홀 미팅에서 굉장히 큰 연준의 헤게모니 변화가 있었습니다. 물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동안에는 평균 물가제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낮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물가가 높았으면 퉁쳐가지고 평균으로 보기 때문에 물가가 높은 것으로 치니 현재의 금리 상태는 제약적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연준의 논리였는데 그 평균 물가제를 폐지한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물가 수준, 3% 수준의 물가 수준으로 봤을 때에는 현재 금리는 너무 제약적이다라는 논리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를 좀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2, 3회 정도의 금리는 충분히 더 내릴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금리 인하를 이미 단행을 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파월 의장이 고용과 인플레 리스크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중립적인 방향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발언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long-stated plan is to stop balance sheet runoff when reserves are somewhat above the level we judge consistent with ample reserves conditions. We may approach that point in coming months, and we are closely monitoring a wide range of indicators to inform this decision. Some signs have begun to emerge that liquidity conditions are gradually tightening, including a general firming of repo rates, along with more noticeable but temporary pressures on selected dates. The committee's plans lay out a deliberately cautious approach to avoid the kind of money market strains experienced in September 2019. 자, 이렇게 파월 의장 발언을 보면 레포 금리가 상승하면서 머니마켓에서 다소 긴축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시장의 유동성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파월 의장이 네. 말씀을 하신 게 2019년도 9월 달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네. 조금 전에 정확하게 9월이라고 딱 찝어주셨는데 사실 이제 그 단기 유동성의 위축이 온다 그러면은 레포 금리뿐만 아니라 튀는 것이 은행 간 금리가 튑니다. 그래서 은행들끼리 서로 빌려주는 그 금리가 뛰기 때문에 그거를 미국 내의 금리를 아메리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메리보가 뛰기 시작하면 그럼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실물에도 영향을 좀 미치게 됩니다. 근데 레포 금리가 살짝 뛰는 선에서 저렇게 지금 현재 대처를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조금 진작에 QT를 좀 멈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늦어진 부분이 좀 있다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은행 간 금리가 사실 지금 안정적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는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통화 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실적에 시장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ASML을 비롯해서 TSMC 실적 줄줄이 발표가 되죠. 실적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실적 좋죠. 네. 이번에는 뭐 의심할 바 없이 실적이 좋습니다. 근데 뭐 실적이 다 좋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는 거는 또 아닙니다. 이미 많이 오르기도 네, 이미 많이 했고요. 오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이제 의심을 좀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 근데 연초서부터 이제 그 반도체 관련된 장비, 그다음에 그 반도체 제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그 실적의 예상 추정치를 사실 지금 살펴보면 전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저기에 사실은 지금 보시는 표에 들어가야 되는 게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저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마이크론은 연초서부터 너무나 많이 올라서 저 표에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상 실적치도 너무 많이 올랐고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ASML, TSMC 다 사실은 올랐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오르지 않으려고 버티던 삼성전자마저 지금 현재 실적 추정치가 저렇게 지금 뛰고 있는 상황이니 주가가 굉장히 좀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좀 진작에 좀 올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번 실적 추정치에서 매크로 부분이 크게 망쳐주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반도체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시장은 굉장히 좀 환호를 지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실적은 양호할 것이다. 역시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가장 중요한 건 AI 산업입니다. 지금 AI 산업이 미국 GDP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AI 산업을 이야기할 때 최근 공격적인 투자를 잇따라서 발표하고 있는 오픈 AI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엔비디아에 이어서 AMD 그리고 브로드컴까지 손을 잡으면서 지금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거든요. 네. 오픈 AI를 비롯해서 AI 산업도 점검해 주실까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실 AI 그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시는 이유 자체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올랐기 때문에. 그다음에 근데 비싸다. 계속 오르죠. 네, 근데 계속 올라요. 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또 근거를 대시는 게 2000년 IT 버블을 항상 좀 맞아요. 근거를 대십니다. 그래서 지금 뭐 S&P 500 뭐 지금 선행 PER로 따지면은 22.5배, 그다음에 많이 올라갈 땐 22.7배, 뭐 떨어지면 22.2배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IT 버블 때의 S&P 500 퍼가 PER이 한 22배, 23배, 뭐 많이 올랐을 때 24배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다 온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는데 사실 좀 고민을 해서 좀 따져보면 지금 그 AI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섹터는 IT 섹터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뭐 인더스트리얼 섹터나 뭐 아니면은 뭐 소비재 섹터에도 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주로 대부분 IT 섹터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 IT 섹터의 PER을 같이 놓고 이제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은 거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 기업들이 지금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다. 실제로 수익이 좀 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수익이 날 것이 너무 가시화되고 있다. 네. 이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가는 것도 물론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지금은 못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흔들리거나 조정을 받을 때 조금씩 이제 들어가시는 그런 기술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게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AI 과열은 맞지만 거품은 아니다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이 월가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나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고요. 자, 또 JP모건의 투자 소식도 어제 전해졌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이 전략 산업에 1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증시에서도 그렇고 어제 우리 시장 안에서도 양자 컴퓨팅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여줬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어떤 산업에 가장 큰 수혜가 갈까요? 네. 산업을 딱 찍었죠. 네. 네 개의 카테고리를, 네 개 네 개의 산업으로. 산업을 딱 찍었고 7개의 세부 섹터를 딱 찍어서 네.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JP모건이 1조 달러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펀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걸 1.5조 달러 정도로 사실 규모를 늘렸고 JP모건 자체에서 100억 달러 정도를 이니시에이티브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뭐 AI, 그다음에 방산, 그다음에 에너지, 그다음에 공급망 첨단 산업 이렇게 네 가지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하나씩 살펴보면은 공급망 첨단 산업은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원자재 기업들서부터 시작해서 로봇 기업들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방산은 가장 쉽게 알 수 있으신 게 드론 산업입니다. 네. 그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고 그다음에 우주항공 쪽도 그쪽에 포함이 됩니다. 뭐 AI는 아까 말씀 주셨던 양자 기업들서부터 시작해서 뭐 자율주행 뭐 이런 기업들이 또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에너지는 대표적으로 배터리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산업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네 개의 산업에 대한 의미는 사실은 JP모건의 역사를 보면은 조금 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JP모건이 1861년도에 JP모건이 처음으로 창업을 한 게 무기 거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기 거래에 손을 대서 돈을 벌고 그다음에 철도로 넘어갔었고요. 철도에서 그다음에 전기로 넘어갔었고 전기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통신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산업을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미국을 어떻게 보면은 50년대, 60년대까지 이끌었던 가장 핵심 산업들의 JP모건이 아주 큰 손을 댔고요. 미국 경제를 이끌어오는 데에 아주 큰 공을 세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살펴볼 부분은 대공황 때 무너졌던 은행들도 사실은 대공황 때는 연준이 없었거든요. 그 연준이 없었을 때의 뒷수습을 다 JP모건이 했습니다. JP모건이 했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의 연준, 3세대 연준이죠. 3세대 연준의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설계를 한 게 바로 JP모건입니다. 그래서 이 JP모건이 그동안 했던 일들을 보면 지금 현재 요 네 개의 산업 투자를 한다. 아, 이게 돈 된다라고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앞으로 미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가장 핵심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께서도 그 27개의 세부 산업 아니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섹터에 있는 가장 큰 기업이라도 꼭 보유를 하시는 게 네. 앞으로의 투자를 위해서 좋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달에도 제가 어떻게 보면 위험을 무릅쓰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또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네 가지 섹터를 다 포함하는 네. 게 테슬라입니다. 그렇죠. 생각을 해보시면 이 네 가지 섹터가 그러네요. 다 들어가는 네. 게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큰 비중은 아니시더라도
꼭 테슬라는 여러분들 포트에 변동성이 있더라도 힘드시지 않을 정도만 꼭 가져가셔서 장기 보유를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비중이라기보다는 내 포트 안에 그래도 테슬라를 한 번쯤은 넣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미증시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AI 빅테크 중심으로만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으로 돌아가 보면 금융주의 상승 그리고 중소형주의 상승도 기대를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기대만큼 오르지 못해서 좀 속상하신 투자자분들도 있을 텐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지 않았습니까? JP모건이 어제 또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 이번 주에 금융주의 실적 발표도 예상되어 있습니다. 러셀 2000 지수가 사상 최고치에 좀 근접하고 근접했죠. 있는데 네네. 중소형주의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앞으로? 일단 금융주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네. 금융주의 구성을 보면은 일단 대형은행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작은 중소형 은행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은행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 서비스업이 있고 그다음에 보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증권사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모여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합치면 올해 S&P 500이 올랐던 것보다는 금융 쪽이 부진해요. 부진한데 제가 연초에 말씀을 그 기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드렸던 것처럼 대형 은행들의 지금 실적을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 어저께 실적 발표에 좀 떨어지긴 했지만 30% 가까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그다음에 시티은행 같은 경우는 4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즉 이렇게 대형 은행들 쪽에 자금을 몰리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동성이 사실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은행이 받을 수 있는 수혜가 되게 크기 때문입니다. 또 거기에 유동성이 많아지면 M&A나 IPO 같은 것들이 많아지니까 이 대형 은행들이 이제 수익원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대형 은행들은 꼭 포트에 넣어서 방어주격이라도 가지고 가셔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중소형주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중소형주가 시원하게 올라가려면 금리가 낮아져야 됩니다. 물론 어저께도 금리를 내리겠다는 시그널을 파월 의장이 좀 명확하게 한 편이죠. 하지만 아직까지 금리가 제대로 떨어지지는 않고 있고 그리고 금리를 내릴 때마다도 연준에서도 계속 매파적인 발언을 덧붙이기 때문에 금리가 시원하게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가 조금 더 떨어지는 상황을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라는 생각인데 좀 큰 수익을 생각하시는 분, 그다음에 올해 좀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조금씩 사가시는 거는 네.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형 은행 금융주 눈여겨봐야 된다. 그리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더욱더 본격화되면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일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일본의 정치 지형 변화에 따라서 통화 정책 변화 가능성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완화적인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 통화 정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그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봐야 되는 이유는 환율 때문에 그래요. 그럼요. 네,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이렇게까지 사실 오른 데에는 일본의 역할이 꽤 컸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사실은 저번에 다카이치 총재가 당선이 되면서부터 아베 정책을 다시 따라갈 거다라는 그런 기조가 시장에 퍼지면서 엔화가 약세로 돌아섰고 그러니까 더 떨어지려던 달러가 떨어지지 못하면서 원화가 또 이제 약세로 돌아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연쇄적으로 벌어지다 보니까 사실 우리한테도 떼어놓을 수 없는 이슈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환율 자체가 150이 벌써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일본 입장에서도 신임 총리 입장에서도 그렇게 운신의 폭이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많이 시장에 좀 반영이 돼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다카이치 총리와 그다음에 우에다 총재의 대결이 좀 재미있게 좀 볼 상황인 것 같습니다. BOJ 총재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은행의 중립성을 지켜가고자,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지켜가고자 열심히 노력을 할 것이고, 총리 입장에서는 경제를 조금 더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인데, 이 두 명이 인플레이션을 보는 방향이 다릅니다.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공급이 너무 많아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은행 입장에서는 수요도 충분히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 입장이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한 충돌이 있을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동안 일본이 여지껏 그 중앙은행이 정부를 이긴 적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좀 뒤로 미룰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뒤로 미루는 가운데 정부 입장에서도 돈을 무작위로 풀기보다는 미국처럼 OBBBA 같은 그런 법안을 만들어내서 네. 핀포인트 재정 정책을 쓸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내년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11월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지금 경기 부양책을 내기는 지금 쉽지는 않죠. 주식시장 부분을 네. 좀 계속해서 강조할 것 네, 같아요. 주식시장 부분은 계속 강조를 하는데 네. 이미 사실은 뭐 그 OBBA 법안 내면서 너무 많은 충돌이 있었고 거기에 뭐 일론 머스크까지 들고 일어나서 맞아요. 난리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 밀어붙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이미 내려가는 기조를 접어들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부양책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지금 이제 그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년에 연준 의장이 바뀌는 부분, 이 부분에 신경을 좀 더 많이 쓸 것 같습니다. 뭐 캐비넷에 그 위원이 있고 그 다음에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있는데 이 두 명이 다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좀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월 그리고 11월, 12월장밖에 남지 않았는데 비미국 증시의 선전을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역시나 또 미국 증시가 주도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단기적으로는 한국도 괜찮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한국은 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 반도체는 뭐 ETF든 아니면은 기업이든 이렇게 좀 가져가시는 부분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를 지금 보실 때 올해 연말이나 뭐 아니면 한두 달 정도 보시지 말고 저는 이제 내년 전체 또는 내년 6월 정도까지를 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선거가 있는 해에 증시가 안 좋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물론 최근에 5번의 중간 선거에 있어서 전부 다 오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통화 정책이 돌아서는 순간 통화 정책이 지금에서 기조를 바꾸고 연준이 매파적으로 나오는 2018년, 2022년에는 그 선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좋은 결과가 결론적으로 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년을 두고 봤을 때에는 연준 의장이 잘 바뀌고 그다음에 현재의 기조가 끝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내년 6월까지도 증시가 괜찮을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내년 12월까지도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미국의 전반적인 흐름은 내년까지 좀 두고 보시고 그다음에 중간 선거가 있다는 해에서 변동성이 좀 크더라도 꼭 쥐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고 있는 것도 실력입니다. 네, 미국 증시를 좀 우호적으로 판단해 주셨고 한국 시장, 우리 시장 안에서는 반도체 또 반도체 ETF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황호봉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